것이고요. 밑에는 국민의힘 이슈 리터러시 이슈 바로. 아, 국민의힘만 바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그 공식적으로는 그 누구의 편에도 안 서는 걸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인택이고요. 무슨 일을 하고 살았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향신문에 1995년에 수습기자로 들어가서 2002년까지 있다가 경제신문에 전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좀 어려워져서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애 셋을 키우느라고 좀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일 사랑했던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상임이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담배소비자들이 그 담배값에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걸 좀 옹호하는 걸 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홍보 전문위원을 했고 현재는 그만두고 유튜브 칼럼니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 생일입니다. 그 1주차는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할 거고요. 2주차에는 이제 사설을 비교해서 읽는 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주차, 5주차가 되면 이제 사설을 비교해서 칼럼을 직접 써보시는 걸 할 거고 8주차는 자유주제로 직접 주제를 선정하셔서 한 편의 칼럼을 쓰는 걸 그런 과정을 쭉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2에서 4주차에 그 사설을 한 서로 다른 주장 또는 유사한 주장 두 개를 갖고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요약하시는 걸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 요약한 거 그대로 사설을 비교해서 칼럼을 쓰는 겁니다. 그 요약문 양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한 편의 칼럼을 쓰고요. 나중에 그 과제가 있어요. 또 과제는 있다가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주십니다. 과제는. 노트 있네. 이 과정을 마치시면 읽고 쓰고 바로 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고요. 네, 일단 이제 공지사항은 있는데 이제 카톡방을 이제 개설을 했으니까 그건 이제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 오픈 채팅방에 안 들어오신 분은 저기 사무처장님 도움을 받아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은 수업이 끝날 무렵에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는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수업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반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별로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한 3개조 내지 4개조로 나눠서 조별로 활동을 할 겁니다. 토론도 하시고 글도 써보시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그 주에 뉴스를 어떻게 제가 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아마 공유를 해서 이렇게 뉴스를 보십시오라고 아마 그런 걸 드릴 겁니다. 자, 1부입니다. 언론은 왜 지금처럼 보다. 그 최근에 본 뉴스 중에서 여러분의 가치관하고 맞는 뉴스를 혹시라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없죠. 뉴스를 안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이제 그 언론이 왜 그렇게 보도를 하는지 알아야지 언론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유부터 살펴봅니다. 그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 제가 일부러 박주영과 족벌 두 식물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이제 한 5분 정도, 15분 정도 되는 거 되거든요. 이걸 한번 보실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족벌 두 식물 이야기는 이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거를 나중에 제가 일부 보여드릴 테니까 유튜브에서도 공개하고 있으니까 꼭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조중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럼 한경 옵니까? 거기에 대체되는 게? 근데 저는 이제 오마이뉴스 대신에 신문인 내일신문이라고 있어요. 석간 내일신문, 한경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대 한경대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대 진보 대표적인 언론사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한경대는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진보적인 거는. 근데 중동 등 보수는 모든 경제신문이 다 보수예요. 그리고 유일한 중도신문은 한국일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방송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구조를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럼 이들이 왜 보수 언론이고 왜 진보 언론인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자들이 원래부터 보수여서 그럴까요? 아니면 기자들이 원래 진보여서 그럴까요? 기자들의 그런 성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언론사를 누가 소유하고 있냐? 소유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신문은 보수고 어떤 방송은 보수고 또 어떤 신문과 방송은 진보고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이거를 먼저 보시게요. 길지는 않으니까요. 언론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권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 쓰여질 때, 그것이 권력에 결탁했을 때. 진리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조선일보가 바로 일제 압작을 했다고 모독을 하고 매도하시고 비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민족이라는 얘기는 계속되고 왔죠. 실제로 그런 줄 알았어요. 창간 때부터 동아일보가 뭘 잘했는지 몰랐는데 친이란 기록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걸 난 그때 처음 봤어요. 조선의 시민으로서는 원빈이죠. 어떤 제목에다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거스르는 선한 옷을 쓰면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공포 시대. 대박은 노력하는 대학이 뭐냐? 하늘을 다니고 보관이 되라는 거지. 정말 희생과 국민들의 저항으로 우리 언론 자유를 전반해서 기득권 세력의 핵심인 조선 동아와 반격을 합니다. 항상 권력을 하면서 일제시대에는 일본이 심지어 군부독재 시대에도 개발하기가 같은 그런 경우였어요.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고 언론들. 진실한 언론이 아니라 거짓 언론이다. 오늘 똑바로 보고 그런 잘못된 언론은 대처를 해야죠. 이거는 족보 두 신문은 못 봤는데. 헬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죠. 바다학교 많이. 이게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연세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 영화를 보면 광주 5.18 때 어떻게 했는지, 박정희 정권 때 어떻게 했는지, 전두환 정권 때 어떻게 했는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한번 보십사 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근데 이거를 또 보시라고 했다고 제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를 비교하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지키자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친정인 경향신문도 전두환 때 전형적인 정부 신문이었어요. 근데 경향신문은 자기 반성을 하는 기사를 지면에 냈고 여러 차례 걸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아까 보셨지만 눈 부라리고 적반하장을 긁고 있죠. 한 번도 반성을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똑같이 긁고 있어. 지금 이제 이걸 보셨고 또 하나 이제 인상적인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건 아닌데 송기정 선수 1장기 말소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네. 그래서 여기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대표적인 항일 사례로 듭니다. 회사에서. 근데 일주일 만에 담당 기자가 사실 해고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 개인들, 그 다음에 편집국의 기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사주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영상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폐간됐다. 1940년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강제 폐간이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조선 총독부에 끌려가서
폐간을 하는 게 좋겠다 얘기했을 때 당시 박용 씨가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첫 번째, 동아일보도 같이 폐간하자. 두 번째, 조선일보한테는 80만 원 달라. 동아일보는 50만 원만 줘라. 그때 비행기 한 대 값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었어요. 강제로 폐간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폐간했고 폐간이 되고 나서 마치 자기들이 항의를 하다가 폐간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그러더니 복간을 해버렸습니다. 쓰고 그러니까 그 조중동이 이렇습니다. 중앙일보는 일제시대에는 없었기 때문에 친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앙일보는 삼성그룹에서 시작했습니다. 1965년에 이제 참가를 했고요. 당연히 이제 재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삼성그룹의 이해를 대변했겠죠. 원래는 저 이병철 회장이 지분을 다 갖고 있었는데 홍씨 일가로 다 넘겼습니다. 그걸. 예,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왜 진보고 왜 보수일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각 언론사들, 대표적인 언론사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희망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한경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겨레 신문은 소액 주주가 70%, 사원 28, 자사주 12% 해갖고 이렇게 사원 주주 또는 국민 주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원들이 4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사원 주주의 사입니다. 사장을 다 사원들 10%를 뽑아요.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은. 내일신문은 소액 주주가 5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원 주주 또는 국민 주주니까 당연히 사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겠죠. 아니면 국민 주주니까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동자들이거나 농민이거나 자영업자들로 약자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대변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조중동 보기 전에 서울신문은 원래 얘네도 사원주주 신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건설자본이 인수를 했습니다. 호반건설에서 60% 인수했고 유시민 씨가 잘못 얘기하는데 언론사, 건설업체가 언론사 10군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중앙은. 그러니까 지방이 그렇다는 거지 중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은 딱 두 군데요. 서울신문하고 그다음에 헤럴드경제가 건설회사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중앙일보는, 동아일보는 옆에 제가 가족회사로 써놨죠. 좋은 말로 가족회사고 나쁜 말로 족벌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방상훈 사장 일가하고 85%를 갖고 있어요. 아까 박우영 사장이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방상훈 사장의 작은 아버지세요. 방상훈 사장이 이제 30% 갖고 있고 사촌 동생인 방성훈 스포츠조선 사장이 22%. 그 다음에 방상훈 사장의 친동생인 방용훈 씨가 11%. 그 다음에 방준호 부사장이라고 방상훈 사장 장남이거든요. 거기서 8%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또 특이하게 뭘 갖고 있습니까? 미스터 트롯을 했던 TV조선 모회사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그런 보도 방향이나 아니면 논조라든가 이런 거를 TV조선이 당연히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겠죠. 어지를 받으니까.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 부인의 동생이죠. 홍석현 회장 일가가 갖고 있습니다. 지분이 80%. 홍석현 회장이 16%를 갖고 있고요. 중앙홀딩스가 65%를 갖고 있는데 중앙홀딩스의 주주는 홍석현 회장이 7%, 장남인 홍정도 현 사장이 55.8%, 홍정인 메가박스 사장이 37.2%로 홍씨 일가가 93%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씨 족벌에 사는 거죠. 중앙일보는 뭘 갖고 있습니까? JTBC 종편을 갖고 있죠. 모회사예요. 동아일보는 김재호 사장 일가가 61%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동아일보도 삼성그룹과 연계가 돼 있죠.
차남 김재열 씨가 저기 그 삼성 이서연 씨의 남편이죠 지금. 그렇게 연기가 돼 있고요. 동아일보도 채널 A가 동아일보 소유입니다. 동아일보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서 채널 A가 하고 있습니다. 연예대 시청률 합치고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납니다. 세계 합치면 지금 더 나오겠죠. 한국일보는 또 문화일보는 대기업 집단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 옹호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제일 요즘 꼴보수가 문화일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한국일보는 특이하게 중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도 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 회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마 그걸 유지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국민일보와 세계일보. 국민일보는 여의도 순복음, 세계일보는 통일교에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여의도 순복음하고 통일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겠죠. 목소리를 대변하고. 근데 보통 이제 종교 집단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보수적인 언론이죠. 이제 경제신문은 모두가 보수적인 회사들입니다. 가족회사, 아까 얘기했던 족벌회사 같은 데 이제 매일경제를 많이 들어보셨죠? 매경. 서울경제신문, 파이낸스 뉴스가 이렇게 됐고, 매일경제는 또 종합편성 채널인 MBN은 모의사입니다. 그러니까 MBN도 보수적인 언론이죠. 특이하게 MBN은 보도국장을 선임하려고 하면 기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서 다른 데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 TV조선, 채널A, JTBC처럼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한국경제신문은 뭐냐면 정경련 전국경제연합회 기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정경련 회원사가 79%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그 재벌들이 다 끼어있죠. 범현대가가 34%, SK그룹이 15%, LG그룹이 14%, 삼성그룹 계열이 16%. 만약에 한국경제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돌아가면서 증자를 해줘요. 그 회원사들이. 그래서 지분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매해나 몇 년 만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라디경제는 건설자본인 중원건설에서 갖고 있고요. 이 나머지 아시아운이 있는 거 그렇고요. 그 다음에 TV방송이 중요하겠죠. TV방송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종합편성 채널이고요. 공영방송인 KBS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의 목소리를 담겠죠. 근데 요즘 KBS가 윤석열 정부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까? 잘 안 나올 거예요. 그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 지명된 사람이라 아직은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라고 이게 재단법이 있는데 방송문화진흥회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70%를 갖고 있고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죠. 박근혜 씨가 관련 거죠. 박정희의 정자하고 유경수의 숫자를 해갖고 정수장학회. 원래 MBC 소유하고 있었죠. 정수장학회가. 그리고 그 부산일보도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영방송이라고 하죠. 왜냐? 지배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도 그러면 당연히 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 같잖아요.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지명됐기 때문에 아직은 보수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SBS는 이제 건설자본인 태영건설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재벌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하죠. 종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TV조선은 조선일보, JTBC는 중앙일보, 채널A는 동아일보, MBN은 매일경제가 각각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 보수적이겠죠. 그렇게 언론의 구조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99대 1이더라고요. 보수가 99, 진보가 1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영향력 측면에서. 근데 이제 그게 언제 좀 틀어지냐면 민주당에서 정권을 하고 있는 방송이 그래도 이제 진보의 모습을 담기 때문에 약간 틀어져요.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윤석열 정부 몇 년 차 되면 완전히 이제 99대 1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는 뉴스가 다 이제 우락통 터지고 하는 뉴스가 넘치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아까 보셨던 지상파라고 해서 우주파라고 해서 MBC, MBC, KBS는 집권 여당이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SBS는 태영건설이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방송 채널은 지금처럼 조중동 매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은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도전문 채널이 연합뉴스 TV가 있고 YTN이 있는데 이게 원래 그 연합뉴스 TV는 연합뉴스에서 갖고 있어요. 그는 그 공영 통신이기 때문에 국영은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그 연합뉴스 통신사법이 있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정부의 목소리 많이 담겠죠. 그 다음에 YTN은 한국 마사회 등 공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YTN하고 연합뉴스 TV는 약간 공영방송 냄새가 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YTN의 공기업 지분을 다 매각하라고 명령을 해서 YTN이 조만간에 민영화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영화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상류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TV의 뉴스 보도 등 언론 기능이 현재로서 보수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 이제 보시면 정치권이 임명하는 공영방송 장애인을 보시죠. 이게 안 보이죠? 빨간 게. 티가 안 나오죠? 글쎄 여기 안 나오죠, 이게. 화면은 왜 안 나와요? 이거 보이세요? 밝은 게 아니는데. 가서 설명드릴게요. KBS는 이사회 구성 결과에서 여야 비율이 7대4, 여가 7, 여당이 7, 야당이 4. 그다음에 MBC는 여당이 6, 야당이 3 이렇게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사장을 여권에서 선임을 하겠죠. 근데 이게 그거 법률이 있어요. KBS는 방송법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사를 11명을 둔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규정이 다 있고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서 MBC는 이사 9명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명을 한다. 그래서 이사 중에서 사장을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회에서 제청을 해서. 근데 이제 현 사장 임기를 보시면 KBS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2024년 11월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이 2021년 12월에 이제 선임이 됐고, 그러니까 24년 11월까지는, 내년 11월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인 목소리는 안 낼 겁니다. 여러분들 싫어하는 땡전 뉴스처럼 땡민 뉴스는 안 할 거예요. MBC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2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사장이. 사장 임기가 끝나는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이 아직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이사들입니다. 그래서 현 사장이 박성재 씨가 다시 공모에 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거기서 박성재 사장이 재임이 되냐, 연임이 되냐, 아니면 잘리고 다른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MBC의 논조는 180도 바뀔 겁니다. EBS는 뭐 뉴스 기능이 없으니까 그냥 안 볼게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하고 MBC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치권이 이렇게 지배하면 안 되겠다. 시민들,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법률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올려놨어요. 실제로 이제 거기 과기정통 뭐 그쪽 상임위에 통과는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통과가 되겠습니까? 의석수는 민주당이 훨씬 많죠. 근데 국민의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의 거부권이 있어서 이게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한테 언제 공영방송을 돌려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여기 안을 보면 운영위원회 25명을 두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겠다라는 게 민주당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서 국회가 8명, 여야 4대4, 방역단체장협의회에서 4명, 방송학회에서 3명, 방송협회 2, 종사자 대표 2, PD연합회, 방송기자협회, 방송기준협회 1명, 시청자위원회 3명, 이렇게 25명을 구성하면 구성하는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여야 정치권이 지배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죠. 그것도 4대4 비율이고. 근데 이게 지금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번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바뀌어가지고 180도 바뀌잖아요. 여당일 때 다르고 야당일 때 다르고. 그래서 지금 유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진행된 정부 여당의 행태는 분명 언론 탄압입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때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강조했다. 대통령이 언급하는 자유에 언론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했죠. 헌법소로 외치는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복지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헌법소를 위해 이제 행동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나서야 할 때인가. 여러분들이 나서야 할 때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 탄압하는 게 쭉 나오죠. MBC 사장 퇴진 압박을 했습니다. 대놓고. 그 다음에 MBC에 광고를 하지 말라고 삼성그룹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MBC 기자들한테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말라고. 왜? 바이든 뭐 날리면 이거 말 보도했다고 그게 국익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전용기 탑승 거부했죠. 그리고 MBC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도스태핑 할 때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거기 말을 안 하니까 막 따라가면서 질문을 했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도스태핑 중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MBC로 할 때 세금 추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MBC에 관련된 거예요. 무조건. 박문진 이사 퇴진은 아까 박문진이 MBC의 대주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 퇴진을 왜 압박하겠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사들을 퇴진해야지 지금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이사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MBC를 장악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KBS는 입니다. KBS 감사를 해요.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도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한테 계속 그만두겠다고 지금 압박하고 있죠. 그 방통위원장은 왜 압박을 합니까? 방통위원회에서 이사들을 제청하게 돼 있잖아요.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YTN의 공기업 보유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아까 보셨던 정경련 기관지인 한국경제신문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알려진 TBS 조례를 조례가 뭐냐면 예산 지원하는 조례를 없애졌죠. 그래갖고 지금 김어준 씨가 지금 여기 그만두고 세 명이 그만뒀잖아요, TJ.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TBS가 원래 라디오 1위잖아요, 시사 쪽에. 그리고 더 탐사라고 시민언론 더 탐사라고 있는데 여기를 상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 손배사를 했습니다. 자기를 스토킹했다고. 근데 여기 보시면 법원은 한동훈 장관 촬영 수정은 언론의 합법적인 권력 감시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자기 집에 한동훈 자택에는 자기 말고 자기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거기는 그래도 2주 동안은 가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초인종 2번 눌렀다고 스토킹 했다. 그래갖고 그걸 10억 손배소를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관용 차량을 따라다닌 것은 스토킹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기자와 공직자라는 지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진위를 확정할 수 없는 점. 그 다음에 기자가 따라다닌 차량은 장관 공무 차량인 점. 피해자가 해당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언론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감시, 권력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죠. 2주가 아니고 2개월 동안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도를 안 해요. 100m 이내 접근 못하게 했다라는 한동훈 집에 가지 말라. 이거만 언론 보도가 되지. 이 한동훈의 공용 차량을 따라가는 거는 정상적인 취재 행위다라고 인정한 걸 아무도 보도를 안 하죠. 한겨레만 보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2년 9일이 내일까지네. 2월 9일이. 그러겠네요. 이제 뭐 이제 저기 대표 기자가 제 경향신문 선배거든요. 강진구 기자라고. 아주 질긴 사람이라 또 할 겁니다. 사실. 11일부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분을 봤잖아요. 그 혼맥은 어떻게 되어 있나? 혼맥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조중동의 혼맥도예요. 이거는 이제 일단 조선일보부터 설명을 드리면, 조선일보 이제 방상사장부터 여기 글자 다 안 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관련된 데가 GS그룹, 그러니까 사동기업들이, 태평양그룹, 고려아연, 수원대학교. 수원대학교는 왜 예를 들면 김무성 그 전 대표를 아시죠? 옥새 들고 나르샤. 그 양반의 딸이 수원대 교수예요. 근데 김무성 씨하고 방상문 씨하고 어떤 관계냐?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수원대 교수로 왜 갔겠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 중앙에 홍석현 회장이 있는데 그 바로 오른쪽에 이재용 씨가 있죠. 여기 이재용이 있고 이건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사돈회사죠. 그리고 중앙일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그룹 계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삼성그룹과 연계가 있고 GS그룹, 그 다음에 편의점 CU의 모회사인 보강그룹, 홍석현 씨 형제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근데 특이하게 삼성그룹에서 시작을 했는데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을 특종보도 했잖아요. 아시죠? 그래갖고 삼성 이재용 구속되게 됐잖아요. 사돈회사인데.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삼성이 광고를 안 했어요. 광고를 끊어버렸어요. 삼성이 광고를 안 하면 그 회사는 휘청거립니다. 그래갖고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도 삼성이 광고를 끊었을 때 1년에 100억 넘게 매출이 줄어버렸으니까 한 150억 정도 될 거예요. 삼성이 한겨레나 경향에 각각 하는 게. 그게 150억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작은 회사들이 휘청거리죠. 그러니까 또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광고를 해요.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에도. 그래서 삼성을 씹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언론사들. 제가 봐서는 동아일보 여기 아까 이사연 씨가 누구라 했죠? 여기 김재열의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삼성 사돈이죠. 그러니까 조중동이 다 삼성 사돈회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을 거역한다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런 뉴스를 잘 못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돈네가 뭐 사업을 한다는데 그 사업 개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대놓고? 당연히 못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동아일보가 제일 화려해요. 고려대학교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양그룹은 사촌지간이고 삼성그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돈회사 김현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GS그룹, 그 다음에 범LG가인 LS그룹, 현대과학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웃긴 게 재벌과 이제 혼맥도잖아요, 주로. 근데 지대들끼리도 이제 혼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 달에 건너면 다 매일경제, 동아일보, 다 사돈이에요. 한 달에만 건너면. 그러니까 조중동 매일경도 자기들끼리 혼맥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딱 두 가지죠. 소유주인 조중동, 매경, 족볼 소유주인 그 사람들의 목소리 담고 그 족볼들의 사돈그룹 또는 형제그룹, 사촌그룹, 사촌재벌들의 이해관계를 당연히 대변하겠죠. 이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변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겠죠. 그러면 민주당을 좋아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을 좋아하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아실 거고. 이제까지 보셨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재미없는 부분이라 원래 1호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할게요. 길진 않습니다. 이제 길지 않은데 아직 작은 것만. 이것만 누군가의 입김 앞에 침묵하는 뉴스, 광고의 유혹에 무릎 꿇는 뉴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담지 못하는 뉴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아시고 뉴스를 가려서 보는 시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한 번씩 나눠. 하나는 줬어요.
나눠드린 걸 보시고 어떤 게 기사고 어떤 게 기사가 아닌지 광고인지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내용 드리겠습니다. 광고 아래에 있는 게더 아니 이거 기사로 돼 있는 거 있어요. 기사로 돼 있는 거, 기사 형식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냥 광고. 기사도 있어요. 그 기사 내용을 보고는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기사를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낌상 어느 게 광고고 어느 게 기사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한 게 이제 국내 골프장 대비 항저기 가격이 이렇게 써 있나요? 그거죠. 네. 그 뭘로 판단하냐면 기자명을 보세요. 기자명은 무슨 개건 기자 써 있죠? 밑에도 김민정 개건 기자가 써 있고. 일단 누구 기자여야 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게 있어요. 개건 기자 아니면 온라인 뉴스팀 아니면 무슨 이상한 비즈니스 팀 돼 있으면 그거는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자 이름으로 끝나요. 근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음 걸 열어보시면 정상적인 기자 이름입니다. 신수지 기자. 이거 기사겠네요. 근데 이거 광고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부동산하고 에드버토리얼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기사식 광고라는 뜻입니다. 이 지면. 그러니까 이 지면의 모든 기자명은 정상적인데 다 광고 기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리얼 에스테이트. 자, 이거는 기자명도 정상. 그죠? 누구누구 기자, 누구누구 기자. 위에 광고라는 표시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사하고 광고를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 그러니까 기자명을 보세요, 일단. 그 다음에 머리를 한번 보시고. 머리에 분양 리포트라고 써있는 거는 그냥 말이 분양 리포트지 광고거든요. 그 다음에 에드버토리얼 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 사설과 광고의 줄임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동산 계좌 정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죠. 기사 이름 없잖아요. 기사 이름 없는 거는 그냥 그 위에 호텔 뺨뽕 오피스텔도 광고 같은데. 역삼동 루카 831. 완전 광고지. 강남 한복판. 네. 예. 그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 보이죠. 근데 기사예요. 이거 돈 받고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돈 받고 쓴 거고. 돈안 받고 이렇게 했어. 네, 돈 안 받고 그냥 그 회사에서 받는지 돈 받은 거 같은데. 기업들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들이 홍보를 한 거를 갖고 보도자를 보고 기사 쓰는 거는 기사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별도로 광고비를 받고 하는 거는 광고라고 하고. 뒤에서 받을 수 같은데. 아니, 왜냐면 여기 문이라고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은. 따지지 마. 네, 정보라고 생각하는 건데 돈 안 받을 때잖아. 돈을 안 받는 거로 생각하시자고요. 에드버타이즈 먼트하고 이 광고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사설이라는 뜻인데 이거 에드벌 토리얼 이걸 합쳐가지고 아까 머리 에드벌 토리얼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명이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그거는 기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정상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기자명이 없거나 기자명이 있는데 이상한 말이 섞여 있다. 명예기자, 개공기자 뭐 이런 거는 기사라고 생각하면서 안 하시면 됩니다. 감정이 없으면 이건 넘어갈게요. 지금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예. 75페이지인데 30페이지입니다. 일단 이른바 가짜뉴스는 없습니다. 저는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자기를 비판하는 기사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도 자기를 비판하거나 한동훈 그렇고 자기를 비판한 아까 예를 들었던 덕탐사를 가짜뉴스라고 하죠. 그리고 MBC의 바이를 날리면 그것도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제가 가짜뉴스는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권력을 잡거나 돈이 많거나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기사나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 기사의 신빙성, 내지는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라는 표현 대신에 무슨 표현을 써야 되냐면 법률상 뭐예요? 허위, 조작, 정보.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어긋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사실이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조작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불법 행위입니다. 이거는 처벌을 받아요. 처벌을 받아요. 법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유해 정보라고 있는데 유해 정보는 뭐냐면 허위나 조작 정보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사생활 침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유해 정보라는데 사실 가짜뉴스는 이 두 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그냥 허위, 조작, 정보. 이 좋은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을 쓰십시오. 악의적 의도로 우리가 그 쓰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거 한번 보세요. 오차 범위 내 우열세를 사용하는 건 안 돼요.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다, 오차 범위 내에서 열세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네. 그런 보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차 범위 내에 있는데 어떻게 우세고 열세입니까? 똥똥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접촉률, 협조율, 응답률 이런 걸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수업 진행하다가. 그때 하겠습니다. 신문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 법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에 의하여 간행하는 전자 간행물로서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 중요한 게 뭐냐면 독자적 기사 생산이에요. 독자적으로 기사 생산을 해야지 언론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언론은 뭐냐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거나 그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방송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통신사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문사나 인터넷 신문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독자적인 기사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포털 언론이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기사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그 공간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는 언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칼럼니스트라서 표현을 썼는데 유튜브 안에 있는 언론은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닙니다. 언론이 아닙니다. 유튜브의 어떤 것도.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것도 다 독자적인 기사 생산 안 하죠. 그래서 언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으로서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TV나 신문은 대표적으로 여기는 독자적인 기사를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언론입니다. 그 언론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줍니다. 그래서 언론으로서의 권한은 어떤 거냐?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줍니다. 아까 보셨던 한동훈을 취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자들. 왜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예훼손을 형법상 명예훼손이든 민법상 명예훼손이든 인정은 잘 안 합니다. 그 위법성 조각이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언론이 하는 거. 근데 언론이 안 돼서 제가 누구를 막 욕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명예훼손입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뭐 누구 올려가지고 하면 저는 언론사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형사처벌도 받아야 돼요. 근데 언론사는 그런 거에 있어서 그 특별히 그 혜택을 줍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책임을 집니다.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언론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정정보도는 틀린 거를 고쳐주는 거고 반론보도는 이해관계자의 신문사나 방송에서 쓴 기사에 반대되는 내용을 기사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반론보도 이런 것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왜 이게 책임이냐면 재판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재판 짧으면 3년이고 5년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6개월이 끌려면 끝나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중재법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문법, 방송법, 통신법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다 그 제한을 받게 되죠. 방송이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송이 방송입니다. 근데 그 여기서 방송은 보도라는 표현을 쓰고요. 신문하고 인터넷 신문은 기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방송에서 보도는 뭐냐? 법률에 의해서 설명드릴게요. 국내 정경사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 보도, 논평, 해설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거 이렇게 되죠. EBS는 취재, 보도, 논평, 해설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걸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보도 허가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합뉴스 TV하고 YTN은 보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겁니다. 걔는 보도할 수 있어요. 종합편성 채널은 뭐든 다 할 수 있으니까 종합이겠죠. 거기서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기사가 아니고 언론도 아닙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언론중재법 대상도 아니고 언론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거기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인이 있어요.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 신문을 전자로 발행하는 대표자.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이나 회장. 편집인.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 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 그러니까 신문 제작이나 인터넷 신문 제작의 총괄 책임자. 기사 배열 책임자는 포털 밑에 보면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 이 기사 배열 책임자는 왜 따로 드냐면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기사 배열만 한다, 편집만 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뉴스 큐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업체들의 책임자는 편집인도 아니고 발행인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기사 배열 책임자입니다. 제가 썼습니다. 저기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부터 취재원, 정경, 사, 문체 그래갖고 일선 기자들이 이 취재원들을 만나서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데스크 차장급에서 그 기사를 수정하거나 취재 지시를 하거나 보안 취재 지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장급의 데스크가 그걸 또 쳐다보고 부국장급의 에디터가 또 쳐다보고 편집국장이 최종 오케이를 하고 더 중요한 건 편집인과 발행인 심지어는 오너인 사장과 회장까지 보고합니다. 층층시와의 기자 이 사람들한테 다 잘 보여 수사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회사 조중동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짝 기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젊었을 때는 언론인으로서 기자로서 자기 뭐 그렇게 자부심도 가졌고 아주 뜻한 바가 있어서 기자 했어요. 기자 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들어갔더니 이러고 살아요. 저는 저기 그 편집국장 바로 위에까지 해봤습니다. 조그만 언론사에서. 자, 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명입니다. 보시면 식민지 독재 정치하에서 권력 자본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철없는 언론, 썩어빠진 언론과 양심도 소신도 없는 정치인들의 사리사욕, 이기주의 동맹.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 이후
책임 없는 언론과 투쟁을 계속할 것. 천박하고 무책임한 상업주의, 대결주의, 언론 환경에서는 신뢰, 반영이 밟을지 땅이 없기 때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요, 대통령 하기 전부터 대통령 퇴임 후에도 하셨습니다. 2월 달이 지금 올해 2월 2024년 2월이 뭔지 아십니까? 참여정부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년 동안 바뀌었습니까? 언론이? 안 바뀌었죠. 이게 뭐냐면 국민은 언론에 대한 기대가 큰데 언론은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률이 어떻게 됐냐. 종편은 MB가 대통령일 때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을 족볼 언론에 선물을 했죠. 그래가지고 공중파인 SBS, MBC, KBS의 시청률이 26.7% 줄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은 29.8% 올랐고 최근에 이게 더 올라갔습니다.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신문 파란색, 하늘색은 신문 구독률인데 엄청 떨어졌죠. 69.3%에 6.3% 떨어졌고 열독률은 일주일에 뭐 몇 번 열심히 봤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85.2%에서 10.2%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의 영향력이 엄청 떨어진 거죠. 근데 보시면 그 신문에서도 신문끼리 비교를 해보시죠. 조중동 대 한경래. 조중동이 8.14%가 합치면 열독률. 한겨레신문하고 경향신문 합치면 1.13%입니다. 동아일보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겨레하고 경향을 합친 게 조중동의 반이 아니고 동아일보의 반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63%를 차지합니다. 여기 보시죠. 우리가 미디어 뭐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언론사는 위에 쭉 돼 있죠. KBS, 네이버 언론사 아닌데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언론사라고 생각해요. 유튜브 언론사가 아닌데 돼 있고. 근데 신문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가는 데가 조선일보입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는 어디입니까? 그랬을 때 KBS, MBC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신문사는 오직 조선일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일장기를 제오리에다가 걸었던 조선일보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만이 신문사에서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근데 결합 열독률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 열독률은 뭐냐면 신문 종이 신문으로만 본 게 아니고 인터넷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다 본 그 결과 열독률이 얼마냐 이렇게 봤을 때 86%에서 89%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뭐냐면 신문 기사를 여전히 국민 100명 중에서 9명은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종이신문 통해서 안 봅니다. 결국 신문은 망했지만 신문사는 여전합니다. 파워가. 그리고 매출도 많이 떨어졌어요. 매출이 지금 반으로 떨어졌거든요. 30년 전에 비해서 신문사가. 그러면 어려워지잖아요. 한겨레신문하고 경향신문 어려워요. 조중동 왜 안 어려울까요? MB가 종편 해줬잖아요. 거기서 엄청 돈을 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포털도 보수 언론 뉴스가 주로 보이죠. 체감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게 조사형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이버 보시면 진보 언론 3.6, 보수 언론 48, 뉴스통신 뭐 이런 거는 그냥 보수라고 보시면 돼요. 유선호 정부에서는. 그 다음에 다음 진보 언론 3.5, 보수 언론 18, 뉴스통신 3사 45.9. 아까 뉴스통신사는 대부분이 그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 목소리 그대로 냅니다. 연합뉴스 이사회도 연합뉴스 통치사법에 의해서 이사회를 정부가 구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포털도 보수 언론 위이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선하면 유튜브에서 뉴스를 제일 많이 봐요. 소셜미디어 중에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페이스북이 제일 많습니다. 페이스북에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에서 뉴스를 많이 봐요. 저기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근데 보수가 더 세죠. 국민 10명 중 4명이 유튜브로 뉴스를 봅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최근 거. 자, 빨간색이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파란색은 민주당이니까 이제 진보라고 칠게요. 저렇게 쭉 돼 있는데 그나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6위가 되면서 좀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진보 대 보수가 553만 대 635만입니다. 구독자 수를 했을 때. 보수가 약간 위잖아요. 근데 거기서 110만을 빼보세요. 김어준 뉴스공장. 그러면 원래는 450만 대 630만, 4대 6이었어요. 구독자 수는 중국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데이터가? 그렇죠. 당연히 구독. 정리해보면 보수 조중동과 종편의 시청률과 열등률이 압도적 우위다. 그래갖고 제가 계산해봤더니 보수 대 진보는 99대 1이더라. 포털의 보수 우위 이런 게 있고 광고주, 즉 자본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2023년 1월 2일 신문 신간호거든요. 신년호? 신년호 1면에 모든 게 삼성의 신년 광고를 했어요. 삼성의 연합장 같은 광고. 그거를 모든 신문 1면이 있습니다. 그건 삼성의 영향력이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걸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전선은 속보행전하고 제목으로 장사질, 사람들 유혹하려고 낚시질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상업화에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의 모습 어떨까요? 종편 제어가 유효기간을 7년을 지금 연장하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할 겁니다. 공중파 지배구조 논의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단이 됐습니다. 경영직 조치가 이제 곧 있고요. 대기업 광고주 위전도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이건 늘 그려왔습니다. 진보하고 보수 따지지 않고 유튜버의 활동 공간이 확대되고 있죠. 현재도. 근데 유튜버에서 보수 대 진보 부분은 6대 4였죠. 포털 보수 성향 우위 아까도 봤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냐면 여전히 보수가 언론을 잡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언론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뉴스를 봐야지 우리가 깨고 있는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언론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고 올해는 아직도 작년께 안 나왔던데 한국기자상이라고 있어요. 한국기자협회가 1년에 한 번 시상하는. 그래갖고 작년에 시상했던 거 말고 2021년 수상작을 보시면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이 취재 보도 부문에서 상을 받았고요. 박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등 하천대의 유 자금 추적, 이게 대장금 그거죠. 그게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오른쪽 빨간 거 보시면 조선인 강제 노역, 사도공산, 세계유산 일본 북으로 유력 이런 기사가 나왔죠. 최근에 얘네들 또 재신청을 했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보도가 없었으면 다 그냥 모르고 넘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지형이었지만 언론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보셔야 하는 이유고요. 그런데 뉴스를 어떻게 보실지는 저랑 같이 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소유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경래. 나머지 다 보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인터넷 언론 빼놓고. 그러니까 매체명을 보세요. 기사를 볼 때. 매체명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포털 메인뉴스 보지 마십시오. 포털 메인뉴스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조회수가 많아야지 얘가 돈을 버니까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사만 있습니다. 알아야 될 기사가 있는 게 아니고 클릭할 기사만 나요. 그러니까 상업적이죠. 네. 그러니까 포털 메인 뉴스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보셔야 돼요. 자, 뉴스의 종류 됐고 절에 따라가는 겁니다. 핵심은 아까 매체명이라고 했죠. 춘처입니다. 춘처가 어딘지 보고 그 다음에 아까 기사식 방어가 있었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기자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사를 보시면 춘처 및 기자명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기사를 볼 때는 끝까지 보십시오. 앞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활용을 하는데 네이버 뉴스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가 있어요. 이거만 보세요. 이거만. 그리고 신문보기를 보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나올 거죠. 보시면. 그 다음에 종이신문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세요. 포털에서 뉴스 보지 마시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다 인터넷 그 앱이라든가
웹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조중동 보고 싶으면 조중동 가서 직접 보시고, 그 다음에 사설은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나 네이버 오피니언에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론 비평 매체가 있어요. 미디어오늘, 기자협회, 미디어스 등 이 세 군데만 보시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구나라고 이렇게 봐야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오늘은 원래는 언론노조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부터 영향력이 있으니까 미디어오늘은 언론노조, 기자협회는 기자협회보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좀 공적 기능이 강하고요. 꼭 보시고요. 인터넷 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 휴대전화 캡처. 뉴스에 보면 제가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만 보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도 보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동아일보도 있어요. 전 다 봐요. 그 다음에 스크램마스터라고 이건 전체 종이신문을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10분 남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포털 하면은 좀 모아놓은 건데 네이버를 열면 여기 신문 보기가 있잖아요. 신문 보기 보면 조선일보, 한겨레 이런 식으로 매체별로 쭉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딱 클릭한다. 그러면 한겨레, 조선일보 다시 하면 한겨레를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럼 한겨레 1면 이렇게 나왔다. 기사가. 2면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다. 3면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다. 4면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네이버에서 다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이신문 안 보실 거 아니에요, 거의. 보시더라도 하나만 정도 보실 테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신문의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V에 들어가서 보면 TV 카테고리로 가면 MBC 뉴스로 쭉 돼 있죠. MBC 뉴스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MBC 뉴스 데스크를 했고 하나씩 넘기면 뉴스가 중요한 뉴스별로 쭉쭉쭉 나옵니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포털 메인 가서 보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뉴스를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주요 신문 사설이라고 검색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요 신문 사설 중에서 여기 연합뉴스에 주요 신문 사설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각 신문사들이 사설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설은 뭐냐면 그 회사의 그 주장입니다. 그 회사의 주장이 가장 중요한 그 언론의 논조겠죠. 그러니까 이거 주요 신문 사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갖고 이거 나중에 숙지하실 때 필요하거든요. 연합뉴스의 주요 신문 사설. 자, 걱정되지만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10도 마시면 적극적이고 똑똑한 뉴스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언론 청명법. 아까 얘기했던 누가 더 복습하는 거예요. 누가 선도하는가. 광고제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견제 장치가 있는가. 이거는 뭐 노조가 있냐, 기자협회가 있냐, 이런 얘기하는 거고. 독자위원회가 이제 이런 거고. 투명하게 소통하는가. 뉴욕타임즈는 1년에 5,500건의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아니요, 한 달에 한 건도 있을 것 같아요. 1년을 치면 한 12건 될 거니까. 그만큼 뉴욕타임즈는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권위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자, 소음기사 성능법.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시간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5번. 발로 뛰었냐, 손으로 뛰었냐.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냐, 키보드로 써서 아니면 그 자기 핸드폰으로 막 찾아가면서 그냥 기사를 베꼈냐. 이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기사에서 등장한 사람이 실명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실명 보도를 안 하거든요, 잘. 관계자는, 인맥가는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게 됐어요. 그게 기자 윤리예요. 외국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익명의 속지통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익명의 기사가 나오는 거, 익명의 사람 기사가 나오는 것은 좋은 기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사에 여러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 얘기만 듣고 기사 쓰면 그게 좀 편향되겠죠. 아니면 잘못된 게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A라는 것이 되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기사가 좋은 기사겠죠. 기사 속 정보의 출처가 분명과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매체 너무 보시면 또 나는 단순하게. 이건 제가 쓴 거예요.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부추겨주는 언론의 역할이 충실한가? 저는 이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칼럼에서는. 그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뉴스 출처 확인. 매체는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사 작성자를 확인하십시오. 아까 기자는 보시라고 했죠. 5번 날짜를 확인하세요. 작년 거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물어본다 이렇게 되는데 해당 분야 팩트 체크하는 거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고요. 미국의 팩트체크 위원회에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판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본문의 끝까지 이렇게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번은 제가 별로 동의하지 않은 건데 그냥 학습형으로 가십시오. 오늘 뉴스를 볼 때 이게 솔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조선일보 보고 기분이 나쁜 것보다는 안 보는 게 기분 좋잖아요. 근데 가끔씩 보십시오. 이들의 논리는 뭔지, 이들의 허점은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사례로 살펴본 뉴스 리터러시 사설. 경향신문입니다. 매체 명부터 보라고 그랬죠? 정기로 인상하면서 탈원전 탓한다. 사실 왜곡은 해법이 될 수 없다. 탈원전하고 전기료를 올리는 게 아니죠. 탈원전은 한 적이 없어요. 원전 그 발전 비율은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은 뭐냐면 30년 뒤에 더 짓지 말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탈원전이에요. 근데 경향신문 이렇게 했는데 조선일보에 고물가스 전기료 인상 결국 닥쳐온 탈원전과 부필리즘의 청구서다.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됐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 사설이거든요. 매체가 누구냐, 언론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요. 사설 아까 연합뉴스 주요신문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주요신문 사설.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주요신문 사설. 그러면 연합뉴스 거 쭉 뜨면 거기서 리스트를 쭉 보시고 아 경향신문하고 한겨레하고 내일신문 어떻게 보도했고 그 다음에 사설 조중동가 어떻게 했고 거기서 이제 똑같은 주제를 쓴 사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설 중에서 이거는 좀 비교해 보고 싶다 내가. 그리고 이거를 요약해 보고 싶다. 아니면 사람들하고 논의해 보고 싶다. 그런 거는 저한테 이메일로